있을 것 같아요. 키워졌어요? 지금이라도 키워서 안 키워졌으면 키워졌어요? 안 키웠으면 다시 하려고 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됐죠? 자, 절망을 느끼는 내담자는 그의 상태로부터, 절망을 느끼는 상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망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적인 상태로부터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고 상담을 구하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강구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겠죠. 자, 그런데 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 중, 즉 나와야 하는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자, 공감은 이해를 기반으로 내담자를 존중해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감은 이해를 먼저 기반으로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부분, 이게 바로 의미가 내포 있어야만이 공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이것이 없다면은 바로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내담자는 상담자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게 되고, 그러므로 공감을 해주는 만큼 자기를 개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신뢰, 존중, 바로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그 확신이 있음으로써 자기의 공감이 이루어져서 자기의 내면을, 가슴을 열어놓고 문제를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자기를 개방하는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상담의 효과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고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방금 말씀 신뢰죠. 신뢰는 치료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마음이 서로 깍지 끼듯이 끼어지듯 일치되는 과정이다. 자, 멀리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같이 막수를 해서 손을 잡아 다니는 것보다도 손에 깍지를 찍어 잡으면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아주 강한 접속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신뢰가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마음이 서로 깍지 끼어지듯 이렇게 일치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감은 바로 상담 초기에 강하게 나타나야 하며 동시에 전체 상담 과정에 나타나야 한다. 자, 상담에도 처음이 있고 끝이 있겠죠. 과정이 있고 시발점 아니면 결론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공감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초기부터 그것도 강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동시에 전체의 상담 과정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상담 초기의 공감은 상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문제 해결의 희망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담 과정에서 공감이 되도록 초기에 이것도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 이 공감이라는 부분이 중간이나 아니면 거의 마지막에 이뤘다면은 아마 효과적인, 쉽게 말해서 더 쉬운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를 하고자 하는 그 방법에 훨씬 못 미치는 답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감은 상담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그것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담자의 존중과 신뢰, 공감에 대해서 있는 부분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되겠어요. 자, 물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정서, 사고 및 경험과 이해가 완전히 일치되거나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맞는 말씀이죠. 생면부지의 사람일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을 하지만은, 그래서 인간과의 그 개인 거리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을 이루어낼 때 동일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아주 완전 일치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 그렇지만은, 얼마큼 가까이 근접하느냐, 아니면 그 상담에 대한 능력, 공감에 대한 능력을 얼마나 도출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브라우닝도 내담자를 존중하는 데부터 공감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자기를 향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찾아온 그런 사람들,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치유나 아니면 어떤 그 문제 해결이나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찾아온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먼저 존중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를 찾아오면은 모든 면에서 아마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동망적으로나 아니면 등급의 넘나지로나 아니면 위치의 그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낮은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념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첫째 깔보거나 아랫사람이라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 되겠죠. 먼저 그 사람이 일지를 하더라도 먼저
존중부터 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중이 있어야 바로 공감을 이뤄낼 수 있고 이 공감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도출해낼 수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콜린스는 공감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되면 내담자가 가슴속에 담아둔 무언가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폭발하기 직전에 스팀을 빼내는 것에 비유처럼 자기 문제를 드러내게 된다 하고 있습니다. 자, 폭발하면 안 되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 어떤 문제가 폭발하기 직전, 쉽게 말해서 어떤 공간에 아니면 가스통에 아니면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는데 막혔어요. 그래서 그게 막히면 결국 터지죠.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터지기 직전에 기임을 빼주는 것, 안전하게 되는 것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비유처럼 자기 문제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내담자의 정서 상태와 자기를 찾아온 상태, 그 사람의 정서 상태와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내담자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효과적인 공감이다. 같은 공감도 있겠지만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이론을 해서는 효과적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적인 공감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먼저 그 사람의 정서 상태,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동일한, 즉 자기의 무릎을 낮추더라도 시선을 동일한 높이로 맞추어서 그 사람의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공감을 이루어낼 수 있고 바로 그 상담자의 입장을, 내담자의 입장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입장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방금 말씀드린 말씀이시죠? 자, 기독교 상담에서는 내담자를 열등한 존재이거나 문제자로 보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한다. 더 나아가 내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 기독교 상담, 즉 복음 상담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보면은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아마 동일한 인격체로 잘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와 어떤 그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덜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좀 도외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먼저 자기를 찾아온 사람, 즉 기독교 상담에서는 동일한 인격체로 먼저 인정을 하고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언급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태도가 먼저 공감적인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복음주의 상담에서는 자기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리 병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고 나보다 환경이 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동일하게 오히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적극적인 상상입니다. 자, 이 공감에 있어서 어떤 끄집어낼 수 있는, 도출해낼 수 있는,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상상이라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것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대체로 훌륭한 공감 방법을 제시하는 상담 이론들은 내담자의 정서, 사고 및 경험 등에 대해서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이 상상이라는 방법도 공감을 바로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것을, 상상이라는 것을 교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감정을 서로 교류해서 느낀다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한 그 상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우닝은 내담자의 정서, 사고 및 경험을 상상하는 정도가 곧 공감 능력의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의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가지고, 문제의 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바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상을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제시가 될 거예요. 어느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또 알아야 될 거예요. 상상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걸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조건을 우리가 전제해야겠죠. 자, 그래서 사고 및 경험을 상상하는 정도가 공감 능력의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든도 공감을 상상적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효과적인 공감을 위해서는
충분한 상상이 작용되어야 한다고 비력했다. 자, 이런 상상은 상담자의 정서, 사고 및 상담자의 이전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내담자를 찾아오는데 그 내담자에 대한 어떤 부분에도 상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자, 이런 상상은 그러나 이 상담자의 정서, 그리고 상담자의 사고도, 그리고 또 상담자의 이전에 많은 경험했었던 다양한 부분이 상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그 관계, 이쪽 그 모양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이 상상 정도가 비교할 수 있고 달라진 상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달라진 상상. 그래서 상상도 그냥 단일하게 동일하게 한 가지 상상만이 아니라 뭐랄까 꼭 필요한 상상이 있겠죠.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엉뚱한 발상이나 상상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상담자의 정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되겠죠. 그리고 상담자 이전의 경험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끌어내고자 하는 상상을 바로 나타낼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정서가 쉽게 말해서 아름답고 건전한 삶을 쭉 살아가고 어떤 그 절제된 어떤 그 절제된다든가 아니면 그 뭐랄까 그 집안의 어떤 내력이라든가 가계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무난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거친 세파를 살아오고 뭐 세상 단맛 쓴맛 다 보고 뭐 못된 짓 좋은 짓 다 해본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서로 나온 상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이 바로 아까 집에 우리가 말한 그런 부분에 있어도 이렇게 두 개의 양분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즉 상담자의 개인차에 따라서 상상의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상상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달라진 여러 가지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상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것은 내담자가 고통 중에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상상해보는 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상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점으로 이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고뇌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 고통이나 고통에 대한 고뇌에 대한 그 부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해낼 수 있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지 이와 관계된 아니면 그 다른 문제의 어떤 뭐랄까 이 사람 내담자의 어떤 우리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그 문제 밖에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까지 상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내담자가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이 상담자가 먼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내면을 짐작하거나 지나친 상상은 차칫 착각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상상도 이렇게 올바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상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담자의 내면을 짐작하거나 지나친 상상은 안 됩니다. 차칫 착각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상담자의 관계에 신뢰를 잃게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앞질러서 넘겨 짚어서 짐작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해보세요. 어떤 상담자가 여성이 이제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자 문제라든가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험적인 신앙 상담을 받기 위해서 찾아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담자가 상담하는데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걸 상상해야 되는데 벌써 어떤 그룹 부분을 상상을 해요. 그래요? 그럼 과거의 남자를 몇이나 알고 지금 부딪히면 안 된다는 게 되겠죠. 자, 지나친 상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절제를 한다. 맞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하는 부분 내에서만 상상을 해야지 또 지나친 상상이라든가 그 범죄에 벗어난 것은 자제해야 한다. 차칫 상담 관계 신뢰를 잃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담자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이 사람한테 뭐 얘기를 마음대로 끊을 수 없겠구나 하고 신뢰감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성공한 상담을 이끌어줬다는 게 되겠어요. 자, 아울러 상상은 내담자가 드러낸 고통과 아픔에 대한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하면 방금 드린 말씀이죠. 감성적 상상.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오히려 역전이 역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 나타날 수 있으므로 차칫 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불건전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담하고자 하는 어떤 상담이 상담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어떤 인간적인 교류라든가 어떤 인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 즉 불건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칫 넘겨지는 상상은 짐작적인 착각, 지나친 착각, 지나친 상상은 이렇게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아까쯤에 상담자의 개인차다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 사람의 정서, 아니면 그 사람의 사고, 이런 부분이 이런 상상의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짐 너트는 내담자의 문제에 상담자는 수동적 태도를 버리고 능동적으로 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동적이라는 의미는 내담자가 말한 그 내용만을 이해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수동적인 태도, 내담자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 상담자가 그 사람 어떤 것이 수동적인 태도인가,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만 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대응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능동적인 분명히 태도가 있겠죠, 분명히. 자, 방금 수동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 수동적인 것은 효과적인 공감이 아니며 내담자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해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능동적 공감이다. 아까 말한 상상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만 가지고 그 벌써 짐작하고 상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외에도 더불어 이렇게 어떤 문제점을 먼저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능동적 공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크 맥미도 다소 환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담자는 고도의 정확한 공감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능력을, 어떤 공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능력에 있어서 이렇게 공감의 능력을 쉽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공감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내담자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의 신념과 생각을 알아내는 것이 공감 능력이라고 정했다. 자, 그렇겠죠. 어떤 문제를 내담자가 가지고 내고 이렇게 먼저 내놨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 하나만을 듣고 벌써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폭넓게 먼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묻지 않는 부분, 묻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먼저, 상담자가 먼저 말을 꺼내놓는다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한 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더 어떤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더 어떤 문제를 드러내서 해결을 얻으려는 그런 의지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공감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담자가 말하지 않은 내용까지 능동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공감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이지 이것이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언제 어느 때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상담자가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공감하기 위해서 내담자에 대한 고도의 감수성을 갖는다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능동적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상상하는 것은 내담자의 상태를 짐작하여 상담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약간 동일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능동적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지나치게 상상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치 잘못하면 바로 성공이 이루어지는 상담이 아니라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상담으로 결과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진단 유보적 태도입니다. 자, 우리 공감에 있어서 진단 유보적 태도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용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자,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해석을 감수하면서 경청해야 공감이 가능하게 된다. 감수하면서. 브라우닝도 공감은 내담자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지 비판 판단하거나 도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담자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지 바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먼저 지나친 판단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문제점을 동의하면 안 돼요. 동의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 만약 그의 죄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동의한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배제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튼도 바른 공감을 위해서는 상담자는 항상 나는 이 내담자의 상태를 판단 없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먼저 스스로 이렇게 물으면서 공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 내담자 향해서 상담자 자신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한정된 범위에 넘어가면서까지 내가 이해를 하거나 또 너무 공감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죄나 문제점을 가지고 오면 그 죄를 공감한다든가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같은 문제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가지고 어떤 잘못된 부분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걸 먼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먼저 이렇게 카트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커완 역시 상담자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기초하여 해석 없이 내담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그는 내담자의 약하고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도 상담자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담자의 있는 그대로 어떤 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 가치관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은 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을까? 나한테는 그렇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가치관을 이렇게 동일시하게 적용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해석 없이 내담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걸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담자의 약하고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도 상담자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다소 신학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성경에 기초하여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을 우리가 먼저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 그 내담자의 모든 일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어리석은 일이라든가 죄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은 잘못됐다. 즉, 신학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담자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성경을 대입시켜서 성경에 어떤 기초를 두고 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초에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상담은 공감 또는 공감적 이해나 공감적 경청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자, 기독교 상담은 이 세상적인 일반주의 상담과 그런 부분과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감적 이해나 공감적 경청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드린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담자의 잘못에 대한 지침의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또 죄악을 인정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폴리슨도 기독교 상담에서 공감을 강조했으나 죄를 보지 못하고 무조건 수용하고 그 사람의 어떤 내담자의 어떤 상태를 이해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부분적인 어떤 그런 감싸안아주는 부분을 우리가 말할 때 너무 수용하고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콤함이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회피해야 할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 자, 달콤함을 왜 표현하면서 회피해야 할까요? 달콤함은 우리 먹기는 좋지만 그 달콤함이 결국은 큰 건강 해침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어떤 해로 돌아오는 부분을 말할 때 이 달콤함이라고 그러죠. 이 쉽게 말해 달콤함이라는 것은 그 달콤함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실패로 어떤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달콤함입니다. 우리 건강에 보면서도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았던 그 신체적인 조건가 많이 다가오죠. 우리 육신적인 문제고, 그렇죠. 우리 일상적인 행동이라든가 우리 사고적인 문제도 어떤 나의 목표를 지향점에 있어서 너무 달콤한 것만 찾아본다면 이것도 안 된다는 그런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탠턴 존슨도 내담자의 죄 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방법인 공감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상담 및 심리학 치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상담은 가혹하고 비공감적으로 비판했을 것이다. 즉 세상적인 일반 상담 및 그런 상담을 볼 때 우리 복음적인 안에서 우리 상담하는 것을 지그들이 바라본다면은 와 이거 너무하고 너무 좀 뭐랄까요 공감이 있어도 너무 이렇게 너무 적대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상담은 바로 성경적이 앞세하고 성경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적인 부분은 항상 먼저 성경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길을 제시해주고 해결해주고 길을 열어서 찾아 나가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과 달리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담 및 치유 그런 것보다 우리 기독교 복음 상담은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공감에 있어서도 그 달리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쉬고 다음 시간에 연결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지? 잠시만요. 제목이 뭐지? 교수님 이제 커피 잘 안 드셔요? 아니요, 근데 요즘. 네, 안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따르게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원래 방금은 여기 있어요, 이거만 있어요. 달콤함을 감기 좋았어요. 그 선명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받은 거. 어떤 거요? 이번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처음에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보나. 내가 그때 이제 시간이라는 여건이 뭐랄까 안 돼, 그냥 대충 찍어 보냈는데 그러면 안 되겠어. 내가 봐도 이거 좀 쉽거든요. 그게 다 찍어버리니까. 좀 보니까 기왕이 거는 그 파일로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노트북에서 노트북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옛날에는 카톡으로 바로 보냈는데 네. 저기서 그 파일을 그림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카톡으로 바로 보내드려요. 여기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아팠죠, 그동안에. 뭐, 그냥. 그래, 아프셨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 보내주시면? 이제 저기 밴드에 다 올려요. 밴드 그냥 돌리는 건가? 예.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옥수비나 하실 때, 참고 타이핑하기 위해서 보는 그런 자료들 알았었어요. 그것도 하고요. 그래요? 이제 통신생들 위해서 밴드에다가 다 올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최고예요 소리 들었어요. 아니, 알았어. 진짜 그런 마케팅 시키지. 저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걸 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파일을 직접 올린다고 했으면은, 그럼 더 신경 써서 해드려야겠네.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좋으셨나봐. 막 최고예요. 이렇게 올려서. 아이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통신생들 전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자료를 이렇게 폰을 통해서 보나요? 아니면 이렇게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서 보나요? 뭐, 방법은 저희들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노트북 있으신 분들 이렇게 보시고, 네, 밴드 가입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찔러서 보시니까. 노트북으로 보면 굉장히 일반 파일은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거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더 선명해요. 부정약을 먹는데 그렇게. 그걸 먹어요? 간이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일주일 먹고 뛰었다가 또 일주일 한 번씩. 간이 많이 손상돼요. 부정약 피부약이 간이 다 망가져요. 그래도 어떻게 먹어요? 참 좋냐고. 그러는 마음에 만나서. 예, 간이. 그러는 만나서요. 저번에 한 번 먹었는데 발톱이 두 군데가 양쪽이 한 개씩 두 개가 남았어. 들라섰어. 그래서 다시 먹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고 해도 심하거나 아프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발톱, 까맣게 되는 거 말씀하시죠? 심이 안 돼요? 그래도 옆으로 이렇게 파고들고.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오르니까. 저도 있긴 있거든요. 약간 있는데. 약을 먹어야 그 약 먹어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발톱은. 네. 근데 아까 말씀 대로 그 약이 더가 돼. 그래서 내가 또 꺼내요. 자르고 그랬어. 안 죽어요. 간을 많이 꺼내. 그래서 좀 꺼내더라고요. 저 이제 예전에 오래전에 있어가지고 약 먹어서 그 약 먹이 낫긴 낫더라고. 진짜. 약 먹으니까 낫어요. 그래서 좀 먹어야 되겠다. 먼저 먹은 놈이 두 개가 남았어. 다른 놈은 다 나섰는데.
만약에 끝까지 천재를 먹어야지 나오면 또 자기 제발. 전에 또 제발. 일자로 자른 거. 여기도 요 가슴이나 자른 거 크기 전에. 그리고 그 발톱 무좀이 발톱 무좀만 붙인 게 아니라